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저희 첫째 언니가 요즘 유튜브 사연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다른 엄청난 사연들도 많지만 저랑 같은 사연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번 재미삼아 사연을 보내보라고 해서 작성해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저 허구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현실에서는 더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저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딸부잣집 막내딸입니다. 첫째 언니는 45살, 둘째 언니 43살이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언니들이랑 투닥거리면서 싸우면서 지냈기보다는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나서 사내 커플로 지내다가 결혼했고요. 3살 연상입니다. 남편은 홀씨 후에 6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결혼 후에는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저는 지점을 옮겼고 남편은 저와 같이 있었던 지점에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저희 친정은 아빠가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시는데 잘 되는 편이고 엄마도 동네에서 카페하고 계시는데 신규 유입 손님도 많고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자랐어요. 그리고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 역시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웬만하면 다 해줬어요. 감사하게도 넉넉한 집에서 막내로 태어난 덕분에 저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시댁은 시부가 남편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일찍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하며 지냈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반대가 심하긴 했어요. 특히 언니들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라 겨우겨우 잘 설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 지원받은 것 없이 저희 집 도움만으로 결혼했고요. 신혼집도 저희 집에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은 말만 하면 언니들이 사다 주거나 언니들 갖고 있는 명품 가방이나 옷, 액세서리 등을 많이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명품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결혼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물건들을 많이 부러워했었죠.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던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을 메고 나가려고 옷방을 뒤졌는데 그 가방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주 매는 가방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가방이라 늘 두던 곳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여보, 여기에 있던 내 가방 혹시 다른 곳에 치웠어? 무슨 가방? 나 예전에 첫째 언니가 생일 때 사줬던 샤넬 가방, 작은 거.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남편이 자기 물건 정리하다가 다른 쪽으로 치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남편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이상하다. 항상 여기에 뒀는데. 결혼할 때 제일 먼저 챙겼던 건데. 다른 가방 들고 가면 안 돼? 친구 결혼식 늦겠는데?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빨리 가자. 아무리 뒤져도 가방이 보이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영 찜찜했지만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늦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혼식 다녀온 이후 찾던 가방에 대해 또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한 번은 남편이랑 주말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신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제가 아끼던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도 덤벙거리는 성격이라 다른 보석함에 뒀나? 서랍에 넣어놨나? 하고 열심히 뒤져보는데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지난번 안 보였던 샤넬 가방이 생각나서 가방도 찾아봤습니다. 역시 샤넬 가방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작정하고 전부 꺼내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반지, 지갑, 가방, 원피스까지 없더라고요. 제가 제 물건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이 아니라 전혀 몰랐어요.
아니, 분명 결혼할 때 하나하나 다 챙겨왔는데 신혼집에 오니까 없어졌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가족들, 시모, 가끔 시누이, 그리고 내 친구들 가끔 옵니다. 집에 있는 거 가져가라고 하면 했지 우리 가족들이 가져갔을 리는 없고 가져간다 해도 저한테 말을 하고 가져갔을 거예요. 친구들은 와봤자 커피 간단히 마시고 가는 것뿐인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시모랑 시누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옷방을 뒤지고 난리가 나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 안 나가? 옷방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 여보, 내 물건들이 없어졌어. 물건들이 없어져? 뭐가? 없어질 게 있어? 너무 많이 없어졌어. 전에 결혼식 때 가져가려고 했던 샤넬 가방 아직까지 안 보이고, 그리고 엄마가 나 성년의 날에 사줬던 목걸이도 없어졌어. 자꾸 물건이 없는 게 이상해서 뒤져봤는데 반지도 없고, 요즘 안 가지고 다녔던 지갑도 없고, 심지어 원피스까지 없다니까? 물건들이 발이 달려서 도망갔겠어? 있는데 못 찾는 거 아니야? 내가 정리해서 정리한 곳을 알고 있는데 그곳에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이 없어질 일이야? 처가댁에 두고 오고 생각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내가 아끼는 것들이란 말이야. 분명 다 챙겨왔다고. 이상하잖아. 내가 아무리 물건들을 잘 못 챙기는 성격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없어지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다는 거야? 도둑이 들었으면 내 물건 몇 개만 없어졌겠어? 다른 것들도 없어졌겠지. 왜 내 물건만 없어졌겠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너, 말이 좀 그렇다. 뭐가 그래? 오빠 반응이 더 이상하다. 여보도 뭔가 걸리는 게 있나 봐. 왜 반응이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 내 물건만 없어졌잖아. 오빠 물건 없어진 거 있어? 아니, 지금 말이 뭔가 좀 그렇잖아.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 집에서 가져갔다는 거야? 혹시나 해서 살짝 한번 찔러봤는데 반응을 보니 진짜 시모랑 시누이가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가씨, 내 물건 엄청 부러워하는 거 여보도 알지? 너 지금 우리 가족 도둑 취급하는 거야? 네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안 보이는 물건들 왜 엄한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워? 다시 제대로 찾아봐. 몇 군데 보고 없어졌다고 의심을 해? 나 뒤집어 씌운 적 없어. 내 물건만 없어진 게 이상하다고 했을 뿐인데 괜히 펄쩍 뛰는 건 오빠잖아.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아가씨가 내 물건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잖아. 뭐? 증거 있어? 증거나 있냐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부러워한다고 다 훔쳐가? 진짜 이상하다, 오빠. 나도 혹시 설마 했는데 오빠 반응 보니 괜히 더 의심 가네? 진짜 가져간 거 아니야? 그만해라, 진짜. 가져간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며 어찌나 소리를 치던지. 가져갔다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니 더 이상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짜증나고 화나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는 건 맞으니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주 주말에 남편이랑 있기 싫어서 둘째 언니랑 점심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첫째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지금 둘째 언니랑 영등포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언니도 시간 되면 이쪽으로 넘어와. 저녁 같이 먹자. 윤지야, 나 지금 너네 시누이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더라. 근데 그게 너무 낯이 익는 것들인 거야. 내가 너 생일 때 사준 샤넬 가방도 똑같던데? 그거 요즘 구하기 힘든 건데. 그리고 내가 전에 너한테 준 원피스랑 똑같은 것도 입고 있던데? 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신우가 가져갔었네, 내 물건들. 언니, 거기 어디야? 여기 결혼식장이야. 영등포에서 가까워. 너네 신우도 지금 결혼식 온 것 같은데? 지금 식 구경하러 들어가는 것 같아. 거기 주소 찍어줘. 나 지금 당장 갈게. 마침 신우가 있는 곳이 제가 있었던 곳 근처 웨딩홀이더라고요. 둘째 언니랑 택시 타고 바로 그 웨딩홀을 갔습니다.
제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첫째 언니와 만나서 신우가 들어갔다던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신우가 분명했고 입고 있는 원피스와 가방 모두 제 물건이 확실했습니다. 샤넬 가방은 특히 요즘 구하기 힘든 제품이고 원피스도 언니가 해외여행할 때 아울렛에서 산 거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이거든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 물건들로 풀착장한 신우의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장 가서 내놓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들어가는 신우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외쳤던 증거를 바로 눈앞에서 확인했고 사진까지 찍었으니 할 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신발까지 체크 안 했는데 제 구두도 신고 있더라고요. 명품이라고는 제가 결혼할 때 선물해준 구찌 가방밖에 없었는데 아주 치장이란 치장을 다하고 가증스럽게 자기 거인 양 입고 다니는 신우가 뻔뻔스럽더라고요. 식장에서 찍은 사진을 남편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네가 말한 증거 보낸다고 하면서요. 사진을 확인한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단하다. 너 지연이 미행까지 했니? 증거 있냐고 물어봤지? 그래서 증거 남기려고 사진 찍었어. 사진 잘 봤지?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거야? 아니, 너도 진짜 할 일이 참 없다. 너는 시간도 참 많다. 오빠, 이럴 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미행한 거 아니고 마침 신우 결혼식 참석했던 식장에서 우리 첫째 언니 지인도 결혼을 했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적당히 해야지, 어? 뭘 적당히 해. 난 모르는 일이야. 끊어. 왜 나한테 난리야, 짜증나게. 증거를 가져오래서 증거를 가져다 줬더니 또 모르는 일이라고 끊더라고요. 화가 나서 신우한테도 사진을 보내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제가 보낸 사진 봤죠?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아가씨 제 옷이랑 가방 언제 가져간 거예요?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가져다가 쓰면 안 되죠. 무슨 소리예요? 다 제 건데. 중고거래에서 산 거예요. 증거 있어요? 아, 오빠나 동생이나 그놈의 증거 타령은 진짜. 그럼 중고거래한 내역 보여줘요. 아가씨가 샀다는 증거 보여주라고요. 내가 왜 언니한테 그런 것까지 보여줘야 해요? 진짜 기분 나쁘네요. 저 지금 친구들이랑 있으니 끊을게요. 가족은 역시 닮을 수밖에 없다고 했나요? 남매끼리 생각하는 것도 참 비슷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 언니가 저를 진정시켜줬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네. 그럼 제대로 알려줘야지.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 물건인데 어떻게 해야 해? 뭐 지문검사라도 요청해야 하나?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없었던 명품이 뿅 하고 나타나. 그리고 국내에서 구하기도 힘든 걸 중고거래에서 샀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일단 언니랑 근처 육아용품점이나 애견용품점에 가자. 엥? 거기는 갑자기 왜? 요즘 홈 CCTV라고 잘 되어 있거든? 오늘 하나 사서 집에 들어가고 제부 몰래 설치해. 그리고 제대로 터는 장면을 증거로 담는 거지. 발뺌 못하게. 오, 그런 게 있어? 녹화되는 거야? 음성도 나오나? 요즘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어. 첫째 언니도 애들 어릴 때 그거 집에 설치해두고 집안일하고 그랬잖아. 아, 그렇네. 좋은 생각이야. 주변에 어디 괜찮은 데 있나 검색해볼게. 둘째 언니의 조언으로 당일 홈 CCTV 2개를 구매해서 집에 왔어요. 들어오는 장면부터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집 밖 복도 쪽에 하나, 옷방 쪽에 하나,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인테리어 소품들로 가려놨어요. 아주 감쪽같이 숨겨서 남편도 잘 모를 것 같았습니다. 신우 도둑질 사건으로 남편이랑은 대화하기가 싫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집에서 서로 잠만 자다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알아서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단 신우의 도둑질 장면을 제대로 잡으려면 신우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거실에 있는 날 둘째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론 남편도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전화를 했죠. 언니 뭐해? 아니, 나 이번에 옷장 정리하니까 집에 있는 안 쓰는 가방들이나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 나도 어차피 쓰는 것만 쓰니까 이걸 엄마를 다시 줄까? 아니면 언니 뭐 쓸 거 있으면 쓸래? 요즘 당근마켓에 올리면 잘 팔린다던데 당근마켓에 팔까? 고민 중이야. 아깝잖아.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지 뭐. 주말에 뭐해? 첫째 언니네 집에 놀러 갈까? 알았어. 점심쯤에 놀러 갈게. 남편도 들리게 통화를 마친 후 주말 점심 전에 저는 밖을 나갔습니다. 첫째 언니 집에 모여서 휴대폰으로 다 같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언니, 근데 진짜 오늘 올까? 너 제부 있는 곳에서 통화했다며. 그거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다른 때에는 너가 언제 나가는지 모르니까 가져갈 거면 분명 오늘 올 거야. 언니만 믿어봐. 내가 진짜 도둑 잡으려고 CCTV까지 설치할 줄 몰랐네. 그래, 어디 뭐 날도둑이 집 밖에만 있는 줄 알아? 집 안에도 도둑이 살아 숨쉬니까 찍소리도 못하게 현장을 잡아버려야지. 언니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며 핸드폰 어플에 깔려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복도에서 신우랑 시모가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곧장 옷방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옷방에 숨겨둔 카메라 소리를 켜고 숨죽여 드렸어요. 아니 오빠, 근데 지난번에 들켰는데 또 가져가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식장에서 진짜 곤란했다니까. 뭐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건데. 너는 좀 그렇게 한꺼번에 다 들고 나가면 어쩌냐? 그러니까 걸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좀 특이한 거 말고 평범한 거. 사람들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져가. 그래야 안 걸리지. 나도 결혼식에 명품으로 다 휘감고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그날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하긴 그 원피스는 디자인이 특이해서 알아보기가 쉬웠겠네. 그냥 이뻐서 가져간 건데 조심해야겠다. 이번엔 가져가고 바로 입고 다니지 말고 좀 뒀다가 가지고 다녀. 그리고 지난번에 가져간 건 나도 몰랐는데 엄청 아끼는 것들이더라고.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들은 별로 안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라 괜찮을 거야. 남편은 제가 잘 안 쓰는 물건들 위치까지 알려주며 가져가라고 동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조용히 액세서리 쪽을 털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팔찌 너무 이쁘다. 아들, 이거 가져가도 될까? 이거 없어지면 티날까? 잠깐 봐봐.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건 어때? 이것도 예쁘네. 그럼 난 이 팔찌 하나 챙겨야지. 아, 이 목걸이도 너무 예쁘네. 반짝반짝하니. 오빠, 여기 있는 치마들은 언니가 잘 입어? 그건 잘 안 입는 거고. 아, 그리고 신발장에 구두 위쪽 칸에 있는 건 진짜 안 신는 거니까 거기도 봐봐. 운동화 엄청 많아. 아싸, 발 사이즈가 비슷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아서 개이득. 나 그럼 신발 보고 있을게. 2개 정도는 가져가면 되겠지? 저는 무슨 매장에 온 줄 알았어요. 마치 매장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처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며 하나씩 챙기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언니들도 혀를 차더라고요. 제 함정에 잘 넘어가준 시댁 식구와 남편 덕분에 증거 영상은 아주 확실하게 얻었죠. 저는 언니들과 함께 증거 영상을 들고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혼집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언니 집에 잠시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오빠, 내가 할 소리야. 가족끼리 단체로 뭐 하는 짓이야? 가져간 거 다시 되돌려놓지 못할 망정 또 식구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더 훔쳐가? 오빠네는 좋겠다.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장 고소 취하해. 저기요,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세요? 도둑질 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남편이랑 통화를 하며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첫째 언니가 전화기를 가져가서 남편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감빵 보내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일단 내 동생 물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와. 당장! 처용까지 합세하시면 합세? 웃기네 진짜. 야,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변명거리가 남아있나 봐? 너네 지금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감히 막내 명품에 손을 대? 그것도 증거 있냐 그래서 증거 찾아서 신고까지 해줬더니 뭐? 취합? 감히 지금 어디서 명령질이야? 너네 가족은 좀 혼나봐야겠다. 내가 이 영상 언론사에 다 뿌려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라. 알겠어? 가족끼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걸 신고라뇨. 절도라뇨. 가족?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해프닝 같은 소리 하네. 물건 훔쳐놓고 뭔 놈의 해프닝이야? 제부, 아니, 제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어차피 윤지랑 제부 둘이 사실혼 관계라 친족 상도례에 해당 안 돼서 똑같이 절도죄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상황 파악이 진짜 안 되나 봐. 우리가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대책 없이 신고했을까 봐. 사실 저희는 신혼집도 친정에서 해주신 거고 굳이 혼인신고를 빨리 할 필요가 없어서 혼인신고는 안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되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본인도 같이 진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첫째 언니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처형, 죄송합니다. 뭐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별명할 여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치하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빠만 왔어? 어머니랑 아가씨도 오셔야지. 그리고 왜 물건들은 안 가져왔어? 그냥 오빠 혼자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일 줄 알았어? 내가 제부한테 가져간 것들 다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혼자 와서 사과만 하면 끝 하려고 했어? 안 되겠네 진짜. 그럼 우리가 바로 취하해줄 줄 알았나 봐. 우리를 물러봤나? 사람 더 화나게 만드네 진짜. 제가 와서 사과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같이 다시 올게요. 금방 오겠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물건들도 모두 담아서 가져왔더라고요. 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탐나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면목 없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말렸어야 하는데 똑같이 행동해서 며느리 볼 낯이 없구나. 남편, 신우, 시모 모두 같이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물건이 빠짐없이 다 있는지 확인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닌 척하면서 펄쩍 뛰고 증거를 대라고 난리를 치더니 막상 제대로 된 증거가 있으니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에서 어물쩍 넘어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 취소해주고 싶지 않거든? 결혼할 때도 나 원하는 거 없었던 거 알지? 물론 받지도 않았고. 근데 이번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 고소 취하 원하면 합의금을 줘. 그럼 취하해줄게. 윤지야, 무슨 합의금이야. 우리 부부잖아. 응, 우리 부부잖아. 근데 오빠가 신뢰를 깨트렸어. 지금 사과하는 것도 진심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또 나중에 똑같은 일 생기면? 이번에 확실히 해야지. 다음에 또 그럴 일이 없지.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잖아. 응? 우리 엄마도 동생도 이렇게 사과하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굳이 합의금까지 갈 필요 없잖아. 안 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오빠와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야. 합의금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 꼭 달라는 거 아니야. 나도 취하 안 하면 되니까. 고소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합의금은 너무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저도 강경하게 대응했죠. 결국 꼬리를 내리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고소는 취하해줬고요. 아,
그리고 솔직히 신우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신우가 자주 명품 사진을 올리며 자랑하던 SNS에 저도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제 옷장에서 신나게 명품을 쓸어 담던 영상에 얼굴만 전부 모자이크해서 올렸거든요. 명예훼손으로 제가 신고당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름은 넣지 않고 이렇게만 썼네요. 홈 CCTV의 중요성. 당연 신우도 남편도 봤을 테지만 아무도 저한테 찍소리도 못했답니다. 신우의 친구들이 제 계정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친구들한테 전부 들통이 났는지 쪽팔려서 스스로 SNS 계정을 삭제한 거 있죠? 시댁 도둑질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남편 얼굴은 더 꼴보기 싫었어요. 첫째 언니네는 형부랑 조카들도 있어서 오래 지내면 민폐일 것 같아 혼자 지내는 둘째 언니 집에서 당분간 지냈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다른 지점이라 남편 얼굴 볼 일도 없었거든요. 같은 지점이었으면 부부 사이 좋지 않다고 이상한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났을 텐데 지점이 달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남편도 싹싹 빈 이후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저도 먼저 연락하긴 싫어서 한 달 정도 별거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CCTV 설치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거해야겠다 싶어서 핸드폰 어플로 들어갔습니다. 옷방에 설치했었던 홈 CCTV는 남편이 제거했는지 1번 카메라는 꺼져 있었고 복도에 설치한 CCTV는 그대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심심했는데 지난 내역 쑥 훑고 어플을 삭제해야지 싶었는데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신혼집을 여러 번 드나들더라고요. 과거 내역을 싹 훑어본 결과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기간은 제가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였죠. 그 외도 상대는 저희 회사 대리로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대리가 저희 결혼식에 참석도 했었거든요. 시댁 도둑질 사건이 있었던 것도 얼마 전이라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그 사이에 바람까지 피고 있었을 줄이야. 복도에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음성을 켜고 들어봤습니다. 몰래 차 안에서 만나거나 사람 없는 데만 찾아서 데이트하다가 차장님 집에서 편하게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다. 거의 나 혼자 자취한다고 보면 돼. 안 들어와. 아마 올해 안에는 이혼하지 않을까? 아 맞다. 혼인신고 안 했지? 그냥 지금도 헤어졌다고 보면 돼.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은 몰랐는데. 자기, 이렇게 금방 쪽낼 거 결혼을 왜 했어? 그러게, 윤지랑 결혼하지 말고 자기랑 결혼할 걸 잘못 선택했네. 그래도 잘 사는 처가 덕 많이 봤지. 갈라서고도 당분간은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아무튼 이렇게 금방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선물 받는 기분이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자기 먹고 싶은 걸로 배달시켜 먹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하면서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들어봤을 때 결혼 전부터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상간녀는 제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까지 같이 찍으며 축하한다고 해줬었는데 저를 기만한 행동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 도둑질 사건은 정말 귀여운 해프닝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상간녀한테 업무 관련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숨을 크게 들이키고 내쉰 후 마음을 좀 진정시킨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보고서 승인권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그 건 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확인 후에 승인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후에 바로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밝게 통화하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꾹 눌렀습니다. 참, 요즘 강대리님 예뻐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혹시 연애해요? 어머, 정말요? 어떻게 알았지들? 네, 저 남자친구 있어요. 사귄 지는 좀 되었는데 요즘 남자친구랑 사이가 더 좋아가지고 표정에서 티가 났나 봐요.
아, 그래요? 몰랐네. 결혼할 때 남자친구도 같이 데려오지 그랬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요. 팀장님은 어때요? 결혼 생활 좋아요? 글쎄요. 강대리가 내 남편이랑 같은 부서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남자친구랑 결혼하게 되면 저 꼭 불러줘요. 내 결혼식에도 왔는데 나도 당연히 가야지. 정말요? 정말 올 거예요? 꼭 오셔야 해요. 녹음해둬야겠다. 녹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저 업무 통화할 때는 자동 녹음 되니까. 알겠어요. 그럼 꼭 오세요, 팀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남편의 상간녀가 나도 알고 있는 사람이란 것도 화가 났지만 그 상간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절 매기는 느낌의 대화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바로 남편한테 가서 따지는 것 말고 제대로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랑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회의를 했습니다. 진짜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네. 결혼 반대할 때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는데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내 말이 진짜 우리 윤치가 100배 1000배는 아까웠다고. 그 미친 새끼 하지 말라는 나쁜 짓은 다 하네 다 해. 죽일 놈 진짜 쳐 죽일 놈. 저보다 더 화가 난 언니들 보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일단 나중에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일단 우리가 확실한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언니 친구가 변호사인 거 알지? 물어봤는데 사실혼 관계여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대. 상간녀가 심지어 같은 회사 사람이고 결혼식까지 참가했다고 했지? 신부 대기실에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 미친년이야 진짜 그거. 결혼식 하면 진짜 올 거냐고 얘기하는 속내 자체도 아주 까맣고 더러워. 지는 행복하게 살 것 같나? 도둑질하는 시댁에 신혼집에서 바람피는 남자애 아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든든한 첫째 언니 덕분에 소송 관련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불같은 둘째 언니가 저보다 더 화를 내고 욕해줘서 속 시원했죠. 소송 전에 상간녀를 먼저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했고 10분 정도 지나니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팀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무슨 일로 우리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무슨 일 같아요? 짐작 가는 건 없어요? 글쎄요.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모른 척하는 상간녀의 뺨을 내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흥분하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또다시 호흡을 가다듬었죠. 나중에 소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핸드폰 음성 녹음도 켰습니다. 나 강대리 남자친구가 너무 궁금한데. 제 남자친구요? 팀장님이 제 남친이 왜 궁금하시죠? 왜 궁금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눈치챌만 하지 않나? 어머, 설마 차장님이 다 말했나? 그런 얘기 없었는데? 진짜 가증스럽다 강대리. 그래서 언제 헤어지실 거예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셨다면서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결혼 전부터? 대충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나랑 결혼하게 됐어? 차장님이 결혼한다니까. 그럼 그만 만났어야지. 차장님이 자꾸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제가 알고 있다고 하면 당황하거나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네가 먼저 꼬셨니? 차장님이 먼저 저 좋다고 따라다녔어요. 그때 팀장님이랑 헤어진다고 해서 만났는데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아무리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해도 상대가 유부남인데 그걸 또 받아줬니? 저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데 어떡해요. 어차피 팀장님은 이제 차장님 사랑 안 한다던데. 굳이 저를 만나서 불륜을 저지른 이유 따위 알아봤자 정신건강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에 회사 홈페이지에 제 이름으로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남편이 제 결혼식에 참석했었던 회사 대리랑 바람이 났습니다. 였죠. 그리고 그 증거로 홈 CCTV 증거 화면으로 다정한 그들의 모습을 캡처했고 초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얼굴은 모자이크 했습니다. 게시글에는 그들의 대화했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죠. 제 전화기엔 불이 났습니다. 윤지 팀장,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아니 괜찮아? 괜찮은 거야? 괜찮은 척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괜찮지 않아요. 아니 강 대리는 자기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어? 어머, 이 차장도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보는 줄 알았지. 실제로 내 주변에 일어날지는 몰랐네.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유, 내가 화가 다 나네. 신혼집에서 당당하게 바람을 펴? 그러게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당장 그 지점에 찾아가서 뺨이라도 날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왔거든요. 모든 직원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제 자리에 있는 곳으로 왔어요. 너 어디까지 할 셈이야? 뭘? 항상 적반하장으로 화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나?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내 인생까지 망칠 거야? 내 인생도 같이 망쳐졌다는 생각은 안 해? 역시나 이번에도 먼저 사과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티격태격하고 있자 부장님이 나섰습니다. 이 차장이 여기 당당히 와서 소란 피울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당당하다고 윤 팀장한테 와서 따지는 거지? 누가 보면 윤 팀장이 바람핀 줄 알겠어. 부장님 말씀에 할 말이 없는 남편은 바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소란스러운 틈에도 업무는 해야 했기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에 대표님 호출을 받아 대표님께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방에 들어가니 남편과 상간녀도 호출을 받았는지 먼저 앉아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뭐가 억울한지 질질 짜고 있었고 남편은 상간녀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윤 팀장 왔어? 앉아봐. 네, 대표님. 지금 회사에서 난리 난 게시글 윤 팀장이 직접 올린 게 맞아? 대표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대표님. 제가 직접 올렸고 모두 사실입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 이 차장이 말해봐. 그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야? 대답 안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기가... 그럼 강 대리가 얘기해봐. 대표님, 그게... 강 대리 울지 말고 얘기해. 내가 강 대리 위로해주려고 부른 게 아니야. 대표님의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상간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뭔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멍하게 대표님 방에서 앉아 있었죠. 아, 내가 진짜 살다 별일을 겪어보네. 이 차장이랑 윤 팀장 결혼한다고 해서 참석한 게 엊그제 같은데 회사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불륜만 저지른 건가? 둘은, 아니, 이 차장이랑 윤 팀장 결혼한 거 우리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 강 대리도 참석하지 않았어? 아, 울어야 할 사람은 윤 팀장인데 왜 강 대리가 울어? 억울해? 뭐가 억울해서 울어? 지금 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아주 시끌시끌해. 내가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 이 차장이랑 강 대리는 이번 주 내로 그만 정리하는 게 좋겠어. 대표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 사과는 윤 팀장한테 하고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얼굴 들고 회사 다닐 수 있겠어? 나도 이 이상 회사가 시끄러워지는 건 바라지 않아. 일단 그렇게 알고 둘은 나가서 정리해.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그리고 윤 팀장은 잠깐 남아서 나랑 얘기 좀 더 해.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가차없이 잘랐어요. 저에게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있으면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견딜 수 있으면 버텨보고 아니면 그만둬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계속 다니겠다고 말씀드리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나왔죠. 나왔더니 남편과 상간녀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이제 속 시원하세요? 이러려고 어제 저 만나자고 한 거예요? 너는 진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자기가 남편 간수 못해서 뺏겨놓고는. 뭘 뺏겨? 뺏긴 적 없어. 뺏은 애가 그렇게 뒤에서 몰래 연애하니? 그리고 별로 갖고 싶지도 않아. 버리는 거야. 너나 가져. 아, 맞다. 결혼식 참석 꼭 해달라고 했지? 내가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내줄 테니까 꼭 나한테 청첩장 보내줬으면 좋겠어. 너가 절대 오지 말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난 기필코 너네 결혼식 찾아가서 깽판 쳐줄 자신 있으니까. 너네가 직접 불러. 알겠지? 아, 축의금은 필요 없지. 그동안 내 집에서 둘이 신혼집처럼 썼잖아. 요즘 숙박비가 못해도 1박에 5만 원은 하는데 너넨 나한테 얼마를 줘야 되니? 아, 주인 허락 없이 지냈으니까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해야 하나? 농담이야. 하여튼 그것도 꼭 소송에 포함시켜 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해. 펄쩍 뛰는 둘을 뒤로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의 친구분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속전속결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댁 살고 있는 동네에는 첫째 언니가 몇 명 아줌마들한테 얘기를 흘렸더니 금세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신우랑 시모는 도둑질하고 남편은 바람펴서 잘린 것까지 소문나서 손가락질을 받다가 못 견뎠는지 한 달 만에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다니던 회사 계속 다녔습니다. 물론 소문의 주인공으로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니 차차 잠잠해졌고 제가 피해자이다 보니 위로해주시는 분들, 같이 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사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신혼집으로 지냈던 집은 팔았고 현재는 둘째 언니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둘째 언니는 더더욱 금이야 오기야 하며 저를 더 아껴주고 있습니다. 저의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합의금 위자료가 나름 짭짤하더라고요. 버티던 회사는 그만 퇴사해버리고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 두 언니까지 고맙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서 골목길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단골도 많이 생겼고 커피가 맛있다고 입소문도 많이 나서 회사 다닐 때보다 좀 더 바쁘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어서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되었던 속 시원한 결말이지 않나요?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저는 이번 추석에 언니랑 베트남 가려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찬바람 쌩하게 부는 새해가 밝아왔네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큰 사건을 겪고 난 뒤 일부러 더 바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남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 일에 더 열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저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남들이 들으면 속이 시원할 이야기이지만 저에게는 상처였던 이야기인지라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도련님이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고 시부 혼자 남편과 도련님을 키워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에 남편이 나서서 도련님을 돌보면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가 아무리 많이 나는 동생이라고 해도 남편도 어린애인데 얼마나 엄마처럼 잘 돌볼 수 있었을까요? 남자 셋이서 살다 보니 가사도 엉망진창이고 세심하게 챙겨줄 사람이 없다 보니 도련님이 학창시절에 많이 엇나가고 그랬었다네요.
더군다나 시모가 사고를 당한 일도 도련님이 어릴 때 과자가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조르는 바람에 시모가 빨리 가서 사온다고 서두르며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도련님한테 마음의 유감이 상당히 많았던 터라 아무리 챙긴다고 챙겨도 속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부감을 숨길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겠죠. 남편은 후에 그 일을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다 잊고 받아줬어야 했는데 자기 속이 좁아서 친해질 생각을 못했다고요. 게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기도 어려웠다고 했어요. 대학생인 도련님도 30이 넘은 남편에게 손을 내밀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부채감이 남아 있었을 테니까요. 시부는 뭘 했는지 궁금하시죠? 시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였습니다. 어쨌든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저와 남편의 나이가 32살이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도련님의 나이는 딱 21살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기 무섭게 시부가 무책임하게 도련님도 다 컸으니까 본인도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제주도에 작은 집을 구해 내려가셨어요. 자연을 즐기면서 낚시나 하면서 그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며 다 버리고 떠나신 거죠. 도련님이 아무리 21살이라고 해도 돈도 없이 어떻게 혼자 대학을 다니면서 살 수 있겠어요. 원래 시부와 남편 도련님이 살던 집을 시부가 내려간 뒤 신혼집으로 꾸미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도련님도 저희와 함께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신혼부부와 함께 살게 된 도련님은 괜히 눈치가 보인 건지 뭔지 2학년을 모두 마친 뒤 군대에 가기로 결정해 놓고는 1학기가 끝나자마자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죠. 도련님이 눈치 보면서 살 입장은 아닌데 괜히 우리 부부 때문에 군대에 가기로 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남편은 대면대면하게 굴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괜히 저만 가운데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죠. 근데 군대에 간 도련님이 또 짠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형이라고 하나 있는 건 군대에 간 도련님 신경도 쓰지 않고 시부는 제주도에 있으니 면회 갈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게 하나둘 쌓이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면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뭐하고 저 혼자 면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도 궁금하시죠? 저희 남편 직업이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건물 안정 기술사예요. 건물 짓는 동안 뭐 부자재를 나른다거나 시멘트를 바르는 직업은 아니지만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 직업이죠. 현장에서 하는 거 없이 도면 보고 관리 감독 살짝 해주고 커피 마시면서 유튜브나 보면서 오면 된다고 아주 편하다고 했는데 뭐 실상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게 기술사라는 직함이 붙다 보니 연봉은 또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업이에요. 물론 시험이 그만큼 어렵고 경력도 꽉꽉 채워야만 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많아도 합격이 어렵기도 하고요. 아무튼 남편이 주말에도 가끔 불려나가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되었어요. 그때 결심을 한 거죠. 도련님 면회라도 가서 내가 이 집안에 녹아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요. 도련님 부대가 경기도 이천 쪽이라 집에서 멀지도 않았고 요즘은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는 동네기도 하니까 일석이조다 싶었어요. 처음에 남편한테 주말에 도련님 면회를 가겠다고 이야기하니 거길 왜 가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도련님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당신이 영 벽을 세우는 느낌이라 도련님이 집에서 편히 못 쉬는 것 같다고 했죠. 남편은 저한테 괜한 짓이라고 했지만 제가 꾸준히 설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동생을 잘못 챙긴 부분이 있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련님이 마음을 열게 되면 자기도 다가가기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남편이 먼저 노력하는 게 도련님 입장에서도 더 편할 텐데
했지만 남편이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한테는 꼰대 같은 모습을 보이는 터라 제가 두 형제의 돈독한 사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발판이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면회를 가니까 도련님이 무척이나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11살이나 차이 나는 형수님이 면회를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막막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면회라는 걸 너무 오랜만에 가봐서 먹을 걸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요즘은 그 앞에서 다 사먹고 한다더라고요. 처음 두세 번까지는 도련님이 저를 보고 너무 막막해하는 게 느껴져서 내가 괜히 왔나 싶긴 했는데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를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을 했죠. 군대 생활은 어때요?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밥은 잘 나와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근데 도련님도 되게 군 생활이 외로웠나 봐요. 제가 자주 찾아가고 은근 말동무가 되어주니까 슬슬 자기 이야기도 하나씩 하고 군대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 억울한 일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대여섯 번째쯤 만남에는 멀리서 환하게 웃으면서 형수님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때 딱 가슴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도련님에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요. 그전까지는 저를 불편해하는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저의 면회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굴어주니까 저도 되게 뿌듯했어요. 나이 차이 11살이 무색하게 은근 대화도 잘 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더라고요. 특히 연애 상담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도련님의 그동안 연애사를 쭉 들으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면회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시간 언제 가나 계속 시계만 쳐다봤는데 나중에는 벌써 가야 돼? 할 정도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죠. 도련님도 군대라는 외딴 섬에서 지내면서 의지할 곳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시부도 도련님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니까 제가 되어주겠다고 마음먹은 거고 도련님은 그걸 받아주었고요. 처음에는 휴가 나와서도 친구네 집에서 지내겠다고 인사만 하고 쓱 사라지곤 했는데 저랑 친해지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집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고 저랑 술도 한잔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런 도련님의 변화에 매우 놀라워하면서 은근슬쩍 같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도련님도 남편을 어색해하면서도 저라는 교차점이 있으니까 둘 다 슬슬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자주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정말 다른 형제들과 다름없이 둘이 장난치고 노는데 너무 벅차올랐어요. 결혼 처음 할 때 그 어색했던 공기가 무색할 만큼 웃음이 끊이질 않는 집안이 되었거든요. 하루는 도련님이 조금 과하게 술을 드시는 것 같더니 서로 울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속내를 다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해 보이긴 했는데 그 이야기들은 절대 가볍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시모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튼 것이 동생 탓이 아닌 걸 알고는 있었지만 원망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도련님도 꼭 자기 탓인 것만 같아서 매번 마음의 짐이었는데 형까지 자기를 대면대면하게 굴고 싫어하는 티를 내니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앙금을 털어내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도련님도 울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다 같이 울면서 새로운 화합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날 술이 깨고 어색한 공기가 잠시 흐르긴 했지만 남편이 먼저 도련님을 꽉 안아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로 발전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은 그 발판에 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저한테 참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이 군대에서 만기 전역을 했고 복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도련님이 학창 시절에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린 것 치고는 공부를 꽤 잘했더라고요.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헛되게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저의 말에 남편도 며칠을 고민하다가 도련님을 불렀어요. 남편의 연봉이 또래에 비해 무척 높기도 했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니 도련님의 대학 생활을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저는 물론 찬성했습니다. 도련님이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건 싫었거든요. 도련님은 남편의 그런 마음에 고마워하면서도 은근히 본인이 나중에 취직하면 다 갚아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딱 잘라서 동생을 위해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고 학업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물론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건당 얼마씩 가격을 책정받아 재택근무를 하는 처지라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기보단 들쑥날쑥한 처지긴 했어도 그래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웹 디자이너들 가까이 돈을 벌었거든요. 집에서 도련님을 챙기면서 금전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으니 가족들 사이는 점점 끈끈해졌죠.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남편이 제일 먼저 알긴 했지만 남편보다 도련님이 훨씬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드디어 조카가 생긴다고 조카를 위해서 뭐든 다 해줄 수 있다며 저를 얼싸안고 기뻐했죠.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누가 남편인지 헷갈린다며 헛웃음을 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도련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집을 꾸미게 되면서 딱 한 가지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방의 크기였습니다. 시부가 쓰던 안방을 리모델링하면서 저희 부부가 쓰게 되었고 두 번째로 큰 방이 남편 방이었는데 그걸 남편이 서재로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도련님은 제일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방 크기가 좀 창고처럼 작은 크기였었어요. 아무래도 남자고 공부도 하는 학생인데 방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동안은 군대에서 생활하느라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괜찮겠거니 했지만 이제 복학도 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방이 너무 작더라고요. 남편은 서재로 쓰던 본인의 방을 정리하고 아기 방으로 꾸미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도련님이 졸업하고 취업 준비까지 하려면 제일 작은 방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어차피 아기가 클 때까지는 안방에서 같이 자고 생활할 테니까 이참에 도련님 방을 바꿔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남편도 그 생각은 차마 못했었다며 저에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도련님에게 방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티를 안 냈던 건지 큰 방으로 옮겨준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도련님 취미가 피규어를 모으고 도색하는 거였는데 드디어 장식장을 넣을 공간이 생겼다면서 좋아했어요. 아주 소소한 부분인데 기뻐해주니까 저와 남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어리구나 하는 게 느껴지던 우리 도련님이 글쎄 제가 임신했다고 조카 선물도 챙겨주고 싶다고 몰래 과외 알바를 한 거예요. 나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라 그런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꽤 있었다면서 몇 개월을 틈틈이 모아서 저에게 선물을 안겨준 거죠. 남편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작은 명품 백이었어요. 저는 로고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거 못 받는다고 환불해오라고 했지만 도련님은 강경하게 꼭 형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아이 키울 때 필수품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왔다며 젖병 소독기랑 우리 아이가 입을 내복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저한테 필수품 사줘서 고맙죠? 하면서 해실거리면서 웃는데 어디서 이런 복덩어리 도련님을 만난 건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남편도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깜짝 놀라서 도련님한테 엄지척 해주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런 센스를 좀 본받았으면 하는 부분에 도련님 보고 잘 따라하라고 저는 옆구리를 찔렀고요. 그 가방이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다를까봐 아까운 마음에 제대로 들고 다니지도 못했네요. 방 한가운데 걸어놓고 고사 지내듯이 내 소중한 명품백 하고 있으니 남편이 보다 못해서 막 들고 다니라고 가방을 하나 더 사줬어요. 우리 도련님 덕에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한테서 명품백도 선물 받아본 거죠. 제가 임신 3개월쯤 접어들었을 때 남들처럼 입덧이 엄청나게 심하게 왔어요. 정말 물냄새만 맡아도 역 한 끼가 올라올 정도로 심해서 입덧 티백이며 입덧 사탕이며 나중에는 약까지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살은 쭉쭉 빠지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어지러움도 심해져서 수액을 맞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때 남편은 새 공사일을 수주받아서 지방 출장도 가고 일이 바빠 저를 거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남편을 대신해 도련님이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셨어요. 입덧이 살짝 가라앉아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도련님이 얼른 나가서 사다 주고 구하지 못할 음식들은 정말 인터넷으로 백방으로 알아봐서 어떻게든 구해다 주었어요. 날이 쌀쌀한데 수박이 너무 당겨서 수박바라도 사 먹어야 하나 했는데 수박 주스를 어디서 구해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진짜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는 감동적인 모습이었다고나 할까요? 출산하고 나서도 도련님의 조카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병원에 예방접종을 할 때도 도련님이 따라가 주었고, 아기 분유나 기저귀가 다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도련님이 사다 주었어요. 아기를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저를 배려해서 삼시세끼 밥도 다 차려주고요. 마트에서 장까지 다 봐오더라고요. 같이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이 저한테 젊은 신랑 둬서 부럽다고 놀리기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저도 정말 도련님이 없었으면 2시간마다 깨서 밥을 달라고 보채는 아기를 어떻게 키웠을까 싶습니다. 살림살이도 전부 도련님이 책임져준 덕분에 아기 젖병 한번 제가 소독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행히 도련님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종강을 한 시점이라 24시간 붙어서 조카를 같이 봐주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나이대 남자가 육아에 대해 뭘 알겠어요. 혹여라도 조카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제 육아 서적까지 빌려다가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도련님이 누구랑 결혼할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도련님의 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시부가 간간히 올라와 아이를 봐주고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아기가 잠도 더 오래 자고 보채는 것도 많이 줄어서 육아에 점점 능숙해졌죠. 그렇게 우리 도련님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졸업식 날은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냐며 시부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자연과 함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긴다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하셨냐고 물었더니 그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본 시부를 대접하고자 산의 진미 제주도에서 많이 드셨겠지만 서울산도 드셔보라며 진수성찬을 준비했어요. 도련님이고 남편이고 아이 키우느라 바쁜데 별걸 다 한다고 은근 타박하는 말을 하면서도 차려진 음식을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근데 정작 우리 시부가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드시냐고 속상하다고 했죠. 그제야 시부가 할 말이 있다면서 사실 몸이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도 도련님도 입을 떡 벌린 채 시부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면서 그래도 손주는 보고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웃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며느리 덕분에 아들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갈 수 있다며 그동안 마누라 잃은 슬픔에 아들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저한테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으로 아프시다고 하니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올라오신 이유도 물론 도련님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서였지만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려고 오신 거였습니다. 시부는 위암 말기라고 했어요. 위암은 생존율이 높은 병이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에 대기를 해두셨대요. 자리가 났다는 말에 제주도 생활을 빠르게 정리하고 올라오신 거더라고요. 시부는 일주일 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서울 근교에 교통편도 잘 되어 있는 곳이라 저는 간간히 시부의 간병을 하러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벅찼지만 시부에게 아이를 더 많이 보여드리고 화목한 가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도련님도 저에게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기 업고 다니면서 시부 병간호를 하고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시부는 오래 견디지 못하셨고 6개월을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기 나이가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부 재산이 많진 않았지만 은근히 알짜배기셨더라고요. 남편하고 도련님이 뚝 잘라서 반씩 나눠가지고 제주도에 작은 땅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정리할 겸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나무가 조경에 많이 쓰이는 나무고 부르는 게 값인 나무였어요. 땅값보다 몇 배나 더 비싼 나무였던 거죠.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를 팔고 나니까 억 단위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 돈이 통장에 찍힌 걸 보고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저랑 셋이 얼마나 얼떨떨했는지 몰라요. 도련님은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당당하게 입사를 했어요. 원래도 공부를 잘하고 또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도련님의 노력 없이는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모르던 사실이 있었던 거죠. 도련님이 직장 내에서 나름 인기도 좋고 서글서글하니 굳은 일도 잘하는 타입이었는데 그걸 시기 질투하던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필 그 무리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따냈고 도련님을 슬슬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거예요. 도련님이 어느 날부터 살도 너무 빠지고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괴로워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도련님에게 어딜 가든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존재할 수 없다고 버텨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도련님을 차마 지켜만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도련님에게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다. 버티면서까지 대기업이 꼭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은근슬쩍 자격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처럼 기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다가 기술사 자격증까지 노려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기술사를 따려면 아무래도 기사 경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직업 아니냐고 했죠. 아직 도련님 나이가 젊기도 했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련님은 정말 제 말에 용기를 얻은 건지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기사 자격증을 따냈고 일을 시작했는데 같은 길을 걷겠다는 동생이 내심 뿌듯했는지 남편이 여러 방면으로 잘 이끌어 주었어요. 남편이 수주받은 건물 현장에 일손이 부족했는지 도련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해서 도련님은 남편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도 괜찮고 월급도 괜찮고 남편이 관리직으로 있는 회사나 다름없어서 그런지 도련님에게 다들 친절하게 군다고 했어요. 도련님도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뒤로 출퇴근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꽤 즐거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도련님이 또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저한테도 대면대면하게 구는 겁니다. 늘 살갑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던 도련님이 갑자기 찬바람 쌩하니 부니까 저도 좀 이상했어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옮긴 회사에서도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 남편이 관리직이니까 저한테 말을 못해서 저러나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이유라면 굳이 저를 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몇 주가 지나고 도련님이 대뜸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냐, 우리 딸이 서운해할 거고 나도 서운할 것 같다고 달랬어요. 근데 도련님이 딱 잘라서 자기도 벌써 30살인데 자리도 잡았고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몇 년 더 지나서 초등학생이 되면 다 큰 삼촌이랑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할 것 같다고 하고, 딸은 아직 어리니까 삼촌이랑 못 노는 거냐고 울고불고 하는데, 도련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 딸이랑 놀아주느라 주말에도 못 쉬고 하니까 도련님 생각을 하면 자취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집 근처에서 자취할 거죠? 하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대구에 있는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면서 대구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기술사 공부나 차근차근 해서 시험 준비도 하고 싶다고. 대구가 너무 멀다 싶었지만 KTX 타면 또 2시간 거리니까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련님은 서둘러서 자취 준비를 했고 저는 은근히 미심쩍었지만 보내줘야 했죠. 제가 엄마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도련님이 자취를 시작한 이후 저랑 연락이 잘 안 닿더라고요. 맨날 잤어요. 바빴어요. 공부했어요. 이러는데 막말로 제가 뭐라고 도련님한테 닥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어영부영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이 바빠 시간 내기가 어렵고 도련님의 연락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생존 신고만 하는 정도로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대구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서 가는 김에 도련님 보고 주말에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같이 대구에 갈까? 하니까 일 때문에 가는 거라고 딱 잘라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서운했지만 나중에 따로 가겠다고 했죠. 주말이 되어서 오랜만에 도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련님이 반갑게 받아주길래 형 잘 만났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하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느낌이 딱 쎄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대구에 간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느낌이 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도련님, 우리 남편 안 만났어요? 도련님 본다고 대구 갔는데? 하니까 도련님이 무척 당황했어요. 아, 이러면서 대답을 못하는데 뒤통수 팍 맞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도련님 뭐 알고 있는 거 있냐? 나한테 다 말해달라니까 자긴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냥 형이 대구 오는 것도 잘 몰랐다고 일이 바빴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도련님이 변명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바람이 났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때부터 재택근무하고 있던 웹디자인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가 밟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뻗어서 자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다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자며 카톡이며 SNS며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일 수상한 게 뭔지 아세요? 카드사 결제 문자까지도 하나하나 다 지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남편이 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모두 통일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명세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슨 정신으로 그걸 일일이 프린트했는지 모르겠네요. 대구에 출장 간다고 한 날도 경기도에 있는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고요. 모텔, 호텔, 영화관 이런 내역들이 막 있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구멍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모조리 다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나 다 알게 되었다고, 남편이 호텔 가고 바람 피우는 거 다 찾아냈다고 하니까 도련님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걸 다 털어놓는데 남편이 정말 개자식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남편이 소개해준 업체에서 일할 때 거기에 있던 경리랑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챘대요. 혹시나 하고 남편을 떠보니까 둘이 바람난 게 맞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리할 거라고 했다며 대신 자기가 동생에게 바람 피운 걸 들킨 게 수치스럽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얼굴 볼 때마다 그 경리가 생각날 것 같다고. 그러면 형수한테도 죄지는 기분 아니겠냐?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나가 살아달라고 했대요. 저한테 말은 못하고 티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저를 피하게 됐고 집도 나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리 못한 것 같다고 혹시 그 격리 사진 있냐고 하니 도련님이 이직할 때 쫑파티 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보내줬어요. 아주 어린 여자더라고요. 참나. 그러면서 도련님이 형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바람났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러니 차라리 잘 됐대요. 이혼하겠다고 형수가 마음먹었으니 자기도 마음 한결 가벼워졌다면서 바람 잡으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작전을 짰어요. 은근슬쩍 남편한테 주말에 또 출장 가? 하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도련님한테 다녀올까 해 하고 집을 비울 거라고 언지를 줬죠. 그러니 남편이 신나서 저한테 대구 구경도 하고 포항도 가까우니까 바다 구경도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기도 데려가서 오랜만에 삼촌이랑 만나게 해주라고 막 등 떠밀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며칠 다녀올래? 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주말이 다가와 배웅하는 남편에게 웃어주고는 친정에 애를 맡겼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서 도련님을 만났는데 도련님이 차를 렌트해 왔더라고요. 집 앞에 잘 안 보이게 주차를 해두고 그 여자가 들어가나 남편이 나오나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남편이 아주 번쩍번쩍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무스까지 바르고는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차를 뒤쫓아가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증거를 남겨주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영화관이었고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사진 속 그 경리가 맞았습니다. 도련님도 맞는다고 했고요. 영화관에서 나와 호텔에 가는 것만 제대로 동영상을 찍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 미친 것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지 뭡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옛날식 주택이라서 세탁실로 향하는 외부 계단이 따로 존재했어요. 혹시 몰라 열쇠를 늘 들고 다녔는데 그날 때마침 쓸 날이 온 거죠. 그쪽 가서 문을 살짝 열고 주방 쪽이랑 연결된 세탁실이라 몸을 숨기고 거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상간녀가 신나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진짜 호텔 안 가도 돼? 집에 있어도 돼? 나 너무 불안한데. 너 우리 집 와보고 싶어 했잖아. 마누라 대구 가서 오늘 안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와이프 그 도련님이랑 바람난 거 아니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이 집에 내가 들어와 살면 딱인데. 자기랑 나랑 너무 늦게 만났어.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참고 있는데 도련님이 완전 프로처럼 그 모든 걸 다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든든한 마음에 저도 더 참아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우리 불륜인 거 눈치챘다고 안 했어? 오늘 가서 말하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걔 대구 간 게 우리 불륜 알게 돼서였잖아. 내가 너네 형수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라 그랬거든. 너랑 정리할 거니까 시간도 좀 줘라. 대구 가서 살아라 하니까 군소리 없이 가더라. 병신. 근데 왜 그렇게 자기 말을 잘 듣는 거야? 뭐 죄진 거 있어? 내 동생이 우리 엄마 잡아먹었거든. 엄마 죽고 그 부채감이 남아있겠지 뭐. 이미 예전 일이라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눈치 보는 게 좀 편하게 이용해 먹기 쉬워서 내버려 뒀지. 거기다가 지 형수한테는 또 끔찍하게 잘해요. 그 말에 도련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면서 정말 부들부들 하는데 바람난 남편은 제 남편인데 상처는 도련님이 다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불쌍해서 눈물 날 것 같고 제가 결국엔 못 참고 뛰쳐나갔습니다. 야, 이 망할 것들아.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자 남편이랑 상간녀랑 둘 다 으악하면서 귀신 본 것처럼 놀래는데 도련님이 뒤따라 나오면서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어요. 남편은 놀래서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오히려 소리를 치는데 제가 콧방귀를 끼면서 말했죠. 무슨 짓은 너네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 후레 자식이야. 어디 이딴 추잡한 짓은 다 하면서 애먼 사람 마음을 들먹여서 협박을 해. 그러면서 제가 다 쳐 죽일 년놈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잡히는 대로 물건을 막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진정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고 상간녀는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현관문 쪽으로 가더군요. 시부가 남겨준 집에서 가족 사진이 저기 떡하니 걸려있는데도 바람이 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건지 정말 저는 남편에게 이 집에서 전현이랑 뭘 하려고 했냐고 막 추궁했어요. 남편이랑 상간녀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뻘뻘 땀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것들. 다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저주를 막 퍼붓고 실성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니 도련님이 저를 딱 붙잡더라고요. 형수님, 증거 다 모았어요. 걱정 마시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진짜 우리 도련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뿐인 형이라고는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고 남편은 동생의 죄책감 교묘하게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는 게 말입니까 정말? 현관문 앞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던 상간녀는 제가 당장 꺼지라고 집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남편도 뒤따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목덜미를 콱 잡더라고요. 아니, 형 집은 여긴데 형이 가긴 어딜 가? 그러자 남편이 막 제 눈치를 보고 도련님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데 도련님이 카메라를 남편에게 쓱 들이밀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이혼 합의하자고 동생 남길 거니까 카메라에 대고 대답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한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 집 팔아서 반반 나누겠습니다. 팔지 않을 시 시세의 반을 주겠습니다. 상간녀랑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혼을 해도 면접 교섭권 자격이 없다는 걸 인지하겠습니다. 남편에겐 매우 불리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는 남편은 제 말을 고지고대로 따라해 주었죠. 저는 다음날 도련님과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이 똑부러지게 동영상의 남편의 육성으로 이름, 나이,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다 말하게 시킨 덕분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이혼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고 재산 분할 소송도 당연히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더니 정말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상간녀 소송까지 걸어서 합의금 두둑하게 받자고 하시길래 변호사님 믿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고 합의금 3천만 원을 챙긴 저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간녀 동네에 플랜카드 현수막을 만들어 걸었습니다. CC동 유명 상간녀 김모 씨 딸 평생 수치심에 찌들어 살아라 하면서 아파트 입구에다가 걸어놓았고요. 상간녀 사는 동 우편함에 일일이 상간녀 소송 걸린 거 제가 이긴 거 쫙 프린트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상간녀도 악에 바쳤는지 뭔지 저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거짓말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에 속에 사이다 콸콸 쏟아부었으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남편과 이혼 소송은 집 반값을 통장으로 받고 위자료도 나무 팔았던 돈을 가지는 걸로 끝냈습니다. 남편이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내버려뒀더라고요. 시부가 주는 돈이다 생각하고 제가 챙기게 된 거죠.
양육비는 아쉽게도 2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없었지만 120만 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과 도련님은 절연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추후에 어떻게 저를 도와 그런 발칙한 짓을 할 수 있냐며 도련님한테 욕을 엄청나게 했대요. 찾아와서 때리는 신용도 하고 눈에 띄면 발목을 분질러 버리겠다는 둥 저열한 협박은 다 했더라고요. 물론 도련님은 그 모든 통화 녹음본을 들고 경찰을 찾아가 접근 금지 신청도 냈고요. 결국 대구 생활도 청산하고 우리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과 살던 집에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되었거든요. 이혼하고 돌아간 게 너무나도 면목 없고 죄송스럽지만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긴 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했습니다. 도련님은 친정 근처에 자리를 잡은 뒤 저에게 꾸준히 요청을 했어요. 저희 딸 공부하는 거 도련님이 지원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받은 유산도 있고 하니 살림살이 넉넉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 대학 등록금부터 취업 활동할 때까지 용돈도 주고 일일이 챙겨준 게 다 형수가 한 거 아니냐면서 은혜 갚고 싶다고 말하길래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비밀 없이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달라고 했어요. 가끔 조카 용돈도 주고 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애 양육은 제가 해야 하는 게 맞고 전 남편이 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전 남편과 절연까지 한 마당에 의지할 곳은 저뿐이라며 앞으로도 잘 지내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아직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전 남편은 결국 상간녀 소송 걸려서 집안 망신시킨 거부터 시작해서 돈 물어주고 양육비 매달 줘야 하는 거 등등 상간녀랑 피 터지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세기의 사랑인 척하더니 얼마 못 가 파국을 맞았다는 소식에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정에서도 도련님을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기로 했어요. 이제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며 지난주에도 집에서 밥 먹고 갔네요.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갈 때까지 제가 옆에서 가족처럼 의지처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도련님 덕분에 저도 앞뒤가 다른 인간이랑 이혼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의좋은 사이로 잘 지내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